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MBC의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죠.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비만 유병률도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30, 40대 남성의 반 이상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원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와 함께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일상화됐는데요.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찐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 비만 유병률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만율도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아름 교수와 함께 비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제가 비만이고요. 제가 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요, 비만은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된 이후에도 비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너무 흔하게 비만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뭐 가장 흔한 원인은 고칼로리 음식이 넘쳐나고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지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너무 과도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환경 호르몬 독소에 대한 노출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만이 모든 건강에는 좋지 않다, 적신호다, 뭐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것들이 걱정일까요? 비만은 단순히 살찌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만이 관련이 없는 질환이 없어요. 뭐 관상동맥 질환 잘 아실 거예요.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도 당연히 비만과 연관이 있고 뇌졸중, 뭐 뇌경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이런 것들도 비만과 연관이 있는데 담낭질환, 통풍 그런 것도 연관이 있고 또 관절염 중에 무릎 관절염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또 발생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거 외에도 담낭 질환, 담낭암이나 대장암, 일부 암도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연관이 없는 질환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비만이 모든 병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게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양은 많지 않은데 계속 살이 찌는데 이거 뭐 어떤 원인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비만을 가장 흔한 원인은 에너지 섭취가 가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장내 세균총의 변화, 그다음에 독소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도 원인이고 심지어 요즘은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거 검사도 가능하고요. 물론 유전자가 없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지만, 근데 그걸 검사해서 관련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 같은 조건에서 비만일 확률이 높은 거죠.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비만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죠. 흔하지는 않아요. 뭐 내분비계 질환부터 해서 유전적인 질환 이런 것들도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병이 있으면 사실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거죠. 좀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갑상선 관련된 질환인데 그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했잖아요. 붓기도 하고 또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코티솔이 증가하는 호르몬들인데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심성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배에 주로 살이 붙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개선을 시켜야만 체중이 감량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요, 체중 감량 자체가. 그래서 비만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과 전혀 연관이 없이 나는 살이 찐다 하시면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죠. 아까 비만을 유발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경우는 특정한 약을 복용한 뒤로 살이 찌더라. 네. 그 특정한 약이 있을까요? 비만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도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제제도 가끔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당뇨 약 중에서도요. 인슐린, 설폰유리아 제제도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들을 그렇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약 용량을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후에 조절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이제 몸집이 크다. 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뭐 살이 쪄 보인다고 해서 비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진단의 기준이 있죠. 네, 정확하게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게 체질량 지수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키와 몸무게만 있어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만을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체질량 지수는 자기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체질량 지수로 비만을 진단하기는 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체지방률이 높으면 또 뭐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긴 한데 체지방률이 높으면 그걸 또 비만으로 진단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은 비만을 진단하는 체질량 지수의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WHO에서 권하는 것과 우리 한국 기준, 그러니까 아시아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아시아 기준은 좀 WHO에서 권하는 것보다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계산해서 그게 23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25 이상이면 비만. 근데 이게 3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35가 넘어가면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가 되죠. 예. 근데 흔히 이제 비만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만 치료에 그게 좀 뭐 어려움이 또 있을까? 이거 뭐 가능합니까? 다 운동하고 식이요법으로 다 해결될까요? 그게 사실 운동 식이요법 관리가 너무 잘 되셨지만 사실 운동 식이요법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해도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자기한테 맞는 식단과 식이요법, 식사 습관을 정립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걸로도 매우 힘들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초고도 비만이나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비만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그 초고도 비만인 경우는 식이요법과 운동의 치료 방법마저도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초고도 비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고도 비만 아니면 고도 비만에서도 운동 식이요법을 해라 안 되면 약을 먹어라 이렇게 권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의료진들조차도 그냥 고도 비만에서 그냥 운동 식이요법과 약물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자들은 운동 식이요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서 이 체중을 감량할 확률이 9%밖에 되지 않고 또 식이요법을 통해서는 3%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체중을 감량했다 하더라도 요요현상이 97%에서 다시 발생을 하니까 뭐 감량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고도 비만, 고도 비만자들이 운동을 어떻게 충분히 하겠어요. 일단 관절이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식이요법이 안 되는 이유가 식욕 조절이 병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계속 뭐 조금 먹어라 운동해라 하는 건 스트레스를 가중해서 오히려 폭식을 조장하는
효과를 나타납니다. 역효과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고도 비만자, 초고도 비만자는 일반적인 치료는 어려우니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초고도 비만자나 고도 비만자들한테 저희는 수술을 권하고 있어요. 난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만 자체가 질병 코드를 받은 질병이긴 한데 고도 비만 정도에 해당하면 이게 이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난치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그러니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근데 비만 대사 수술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수술 자체가 건강보험이 돼요.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그 비용의 20% 정도 개인 부담을 하면은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체질량 지수, 아까 키와 몸무게를 대입해서 계산한 그 체질량 지수로서 35 이상이 넘으면 굳이 질병이 없고 증상이 없어도 수술 적응증이 되고요. 30만 넘고 이 비만 관련된 합병증 있잖아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천식 등의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으면 또 수술 적응증이 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27만 넘으면 또 수술 적응증이 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질병의 위험성을 반영한 의료 정책이기도 해요. 네, 그 정도로 위험하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수술을 하라는 그거겠죠. 근데 저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네. 수술했어요. 어느 정도 감량이 가능합니까? 그냥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1년에 걸쳐서 원래 몸무게의 30% 정도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kg의 환자분들은 70kg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수술한 직후 6개월간 가장 많은 감량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도 1년 6개월까지 서서히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고 다른 의학적 개선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술 후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개선됐는지를 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 결과 수술 후에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86% 정도,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78% 정도, 수면 무호흡 질환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에서 증상 감량, 그러니까 완해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효과예요. 이 정도의 효과는 약물 치료는 이룰 수 없는 효과입니다. 네. 그 뭐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적합한 수술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떤 수술들이 권장되나요? 개인의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 영양 상태, 그리고 당뇨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서 수술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은 저희 병원도 그렇고요. 위소매 절제술입니다. 이것은 위의 일부를 소매처럼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건데요. 위의 일부를 날씬하게 줄여주는 수술이에요. 수술은 복강경으로 하고요. 복강경 수술법으로 하는데 복강경으로 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초고도 비만 환자들 보면 건강이 걱정이 돼서 저분들이 과연 수술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다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겠죠? 수술 가능 여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니까 수술대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수술의 적합성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내과를 통해서 위가 적합한지 보고 그다음에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정신질환이 없는지. 왜냐하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 이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사를 해보고 순환기내과를 가서 심장이 수술대에 올라갈 정도로 안전한지 보고 호흡기내과 가서 수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호흡기내과를 가서 수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이 있는지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죠. 네. 입원과 수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입원과 수술 과정은 이제 저희가 오시면은 상담을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입원 전에, 그러니까 수술을 결정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과를 돌아서 적합성을 검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적합하고 그다음에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입원을 하셔요. 입원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퇴원하기까지 3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만약에 수술 부위가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7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7일 안에 퇴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안에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의 관리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수술 후의 관리가 중요한데 뭐 아까는 수술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 무슨 관리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위를 일부 절제를 했잖아요. 위가 이제 작아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항상 위장관 수술은 덤핑 신드롬이나 이런 것처럼 합병증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직후부터 한 달가량은 좀 저희가 제시한 프로토콜대로 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따라주시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확률도 거의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이 계속 감소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직후에 수술을 하면 급격하게 살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술 안 해도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될 때는 당연히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의 충분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흔하겠죠. 그래서 수술 후 영양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키겠지만 가장 흔한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그런 게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먹어야 할 단백질 총량이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 후에 이제 식사량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뭐 또 드셔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적게 식사가 공급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식사량이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고 또 뭐 토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식사량을 한 3에서 5회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투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식사 시에 단백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방법이랑 다 알려드리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은 이 시간에 이렇게 복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탈수가 유발되지 않게 1.5리터 정도를 분복해가지고 이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고칼로리 간식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빵, 과자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음료, 모든 음료를 다 제한을 하고 커피도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되고 순수한 물을 이제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고칼로리 간식들은 덤핑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야 되겠고 지금 절실히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고칼로리 음식을, 그러니까 영양소가 전혀 없는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게 된다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 위해서 분복을 해야 되고 아무리 충분히 먹으려고 음식을 통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충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이제 드셔야 되는데 그 양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죠. 오늘 주제가 비만이어서 드린 질문인데요. 그 마른 비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중이 정상인 경우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측정을 해보면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높은 마른 비만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비율이 25% 이상,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인 경우에 비만이 아니어도 마른 비만으로 정의를 해서 대사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른 비만의 특징이 뭐냐면 복부 쪽, 특히 내장 지방 쪽 비만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사적 합병증,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발생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도 이제 관리하거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른 비만 특징이 사무직에 운동 안 하고
탄수화물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마른 비만이 많거든요. 그거 외에도 수유부, 임산부, 그다음에 흡연가, 알코올리즘,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마른 비만, 그러니까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높거나 복부 비만, 내자 비만이 많은 경우에 해당을 하시죠.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뭐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뭐 당부를 고맙겠습니다. 드리겠냐면 사실 비만은요, 흡연도 그렇고 음주도 그렇고 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의지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질병이니까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어요. 그걸 아유 의지가 약해서 독감에 걸리셨네 이러지 않잖아요. 비만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때 힘들 경우, 그리고 어떻게 살 빼야 되는지 모를 경우, 질병이 많은데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을 못 찾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특히 저를 찾아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식이요법, 약물 치료를 거의 불가능해요. 난치병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장 적합한 수술을 찾아서 좀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비만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술 후에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는 전문가거든요. 저도 다른 데 아프면은 그 전문가를 찾아가요. 제 스스로 치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만, 특히 고도 비만자들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아름 교수님과 함께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아동계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최근에는 성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 진단받지 않고 늦게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증상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닥터 MBC가 책임지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알고 싶다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